언스크립티드 린치핀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와 같이 자본주의의 민낯을 까발려주는 훌륭한 책들 많습니다만 자본 얘기하면서 강신주 철학자의 책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강신주 장자 수업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장자의 철학이 강신주 저자의 글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가공되면서 근래에 보기 힘든 엄청난 수작이 탄생했습니다. 자본에 놀아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오늘 영상 꼭 보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의 허접이자 동물 중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끔찍한 돌연변이다. 어느 동물도 같은 종을 지배와 복종이라는 관계로 길들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만큼은 서로가 주인과 노예로 구분된다. 왕과 신하,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은 모두 이런 반자연적인 참담함의 변주일 뿐이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진행되는 전쟁을 보라. 우리는 같은 종이다라는 의식은 전혀 없다. 인간은 야생동물을 가축화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동료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기원전 4000년경 인간은 말을 마지막으로 가축화한 이후 더 이상 다른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지 않았다. 그보다 동료 인간을 가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가축은 동물 가축과는 달리 말이 통하고 더 섬세한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다. 거대 건축물로 상징되는 국가체제는 인간 가축화 과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행성 충돌이나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기 파괴적 동물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저자가 봤을 때는 아무리 좋게 쳐져도 동족을 가축화해 노예로 부려먹는 끔찍한 돌연변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사기 행각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이 체제의 핵심 시스템인 인간 가축화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지배하려 할 때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이는 인간 가축화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간혹 우리를 개돼지로 보지 말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을 보면 당혹스럽기만 하다. 상벌 체계를 받아들였다면 인간은 그냥 개돼지와 같다. 모든 가축화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채찍이 당근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폭력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야생마가 말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먼저 폭력을 사용해 야생마를 잡고 그 목에 밧줄을 건다. 그리고 굶긴다. 그래야 말이 방목될 때 자유를 느끼고 풀을 만나게 먹을 테니까.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말에게는 목초지의 풀과 한가로운 산보가 비로소 당근이 된다. 그러나 주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사실 야생마로부터 빼앗은 것에서 유래한다. 이 모든 것이 매혹적인 당근이 되도록 마법을 부린 것은 목줄과 채찍과 감금이라는 원초적 박탈과 폭력이다. 상벌 전략에 길들여진 말은 주인을 떠나서는 목초지에서 얻는 풀이나 여유를 얻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주인을 태우거나 수레를 끄는 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이제 말에게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는 너무나 먼 일이 되고 말았다. 인간 가축화는 동물 가축화의 모든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다. 생계와 자유의 박탈이라는 원초적 폭력 과정이 먼저 진행된다. 이런 조건에서 주인은 상과 벌을 내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면 주인은 그로부터 빼앗은 생계와 자유의 일부를 그에게 허락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의 생계와 자유를 더 압박한다. 자유를 빼앗긴 이 불행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상벌을 휘두르는 사람과 상벌을 따르는 사람,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탄생한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살 수 있고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주인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이익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손해라는 감각은 이렇게 발생한다. 당근을 얻고 채찍을 피하기 위해 주인을 등에 태우는 말처럼 인간도 상을 받고 벌을 면하기 위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제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도 헷갈리게 된다. 심지어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내 자유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한다. 이익과 손해의 감각이 강화되면 자유에 대한 감각만이 퇴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 대한 감각도 함께 시들어버린다. 마침내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야생마 비유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당근보다 채찍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괜히 잘 놀고 있는 말을 붙잡아 밧줄에 묶고 굶기고 가둬놓고 채찍질하는 폭력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당근이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죠. 말 입장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 자유를 빼앗아 그걸 빌미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놈에게 오히려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니.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에게 빌빌거리는 모습과 상벌에 길들여진 인간이 지배자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개인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국가다. 쓸모를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마침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쓸모 있음을 입증하면 국가는 우리를 고용하고 돈을 준다. 쓸모가 클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얻는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지배와 착취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라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가 원하는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쓸모 있다는 것, 제목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살아있는 나무를 기둥으로 쓴다면 나무가 자라면서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른 나무를 곧바로 목재로 쓰지 않는다. 건조하지 않으면 외형에 자발적 변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무는 잘린 다음 건조 과정까지 거쳐야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목재가 된다. 결국 목재가 된다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다. 죽고 또 죽어 생명의 힘뿐만 아니라 자발적 변화마저도, 즉 최소한의 능동성마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이 나무가 목재가 되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서늘함과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제목이 되면, 그러니까 인재가 되면 우리의 능동성이 증대하여 우리가 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폭로하기 때문이다. 무서운 일이다. 자신을 쓸모있게 만드는 노력이 자신의 능동성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살의 길로 이끄니 말이다. 결국 쓸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의 가장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쓸모의 논리가 무력해지는 그 바깥은 억압과 지배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다. 쓸모없기에 이제 더 이상 지배자들로부터 쓰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쓸모없음이 가장 쓸모있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체제가 우리 삶을 소진시키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향유하면 된다. 거목은 쓸모가 없어 잘리지 않았기에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장자가 설파한 무용의 철학이다. 무용은 처음에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나아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목이 되기를 포기한 채 마이웨이로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목이 되기 위해 내 쓸모를 갈고 닦으면 그 또한 죽고 또 죽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목재가 되는 길이니 이 길도 갈 길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장자가 무용지용을 이야기합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쓰이지 않아 오히려 그 자체로 쓸모있게 되는 역설 말이죠.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밥도 나오지 않고 쌀도 나오지 않는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삶은 행복하다. 시도, 글도, 사유도 그리해야만 한다. 시인이나 철학자는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농부라기보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 물론 텃밭에서 나는 상추나 고추를 먹을 수도 있다. 사람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나 상추나 고추를 팔지는 않는다. 남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으라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농약을 쓰라고 유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텃밭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텃밭을 일구는 행위는 전적으로 종속된 행위가 아니니까. 그저 땀 흘리는 것, 땅 냄새와 풀 냄새, 혹은 짧은 시간 동안 풍기는 꽃 냄새, 이마에 땀을 근사하게 만드는 싱그러운 바람이 좋을 뿐이다. 간혹 다른 사람과 나누기는 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 테니까. 누군가 만나게 먹고 행복해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상추나 고추를 받고 그 대신 우유를 갖다 주는 사람도, 혹은 돈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양하다 안 되면 우유나 돈을 받으면 그만이다. 시인의 시와 철학자의 글은 텃밭을 일군 사람이 이웃에게 건네는 상추나 고추와 같다. 좋아서 한 일의 결과이고 그 결과물을 그저 이웃들에게 건넨 것일 뿐이다. 시인이나 철학자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성적이 좋은 아이여서, 돈이 덜 드는 아이여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동년배보다 쓸모가 더 큰 아이라는 사실이 사랑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용으로 아이를 사랑해야만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무용으로 사랑해야 한다. 바람도 물도 새도 물고기도 무용으로 좋아해야 한다. 소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작다고 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삶과 삶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인이 대인이 될 때, 그래서 소인들이 사라질 때 억압 구조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모두가 대인인 사회, 그래서 누구도 다른 누구를 소인으로 몰아 지배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장자가 꿈꾸던 사회였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자본의 협박과 유혹 속에서 꿋꿋하게 내 식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모르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눈을 떠버렸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결단 내려야 합니다. 평생 절벽에 매달린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매달린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인지 혹시 압니까? 용기 내어 절벽에서 손을 떼어봤더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m 아래 바닥으로 발이 닿이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노장 사상을 좋아해 관련된 책 이것저것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요 근래 봤던 책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강신주 저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볼 것도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책이 될 것이고 1권에 이어 2권도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